당신 같은 여우 같은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망가졌어. 감히 남의 남편 마음을 흔들어? 이 주막을 불태워야 정신 차리지. 그래서요. 남편 마음이 흔들린 게 나 때문이라고요. 웃기지 마요. 그 남자들 진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집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입 다물어. 내 같은 여자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 넌 그냥 술 따르는 여자일 뿐이야. 그래요. 난 그냥 술 따르는 여자예요. 하지만 당신들보다 솔직하게 살아 누굴 탓하기 전에 거울부터 봐요. 내 이름은 화청이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진짜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절대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답답한 게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 한다. 는 화청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다. 그때의 내가 겪은 일은 글쎄 지금 생각해도 현실 같지 않아서 말이다. 누가 보면 허튼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텐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다. 조선 순조 28년,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1828년 겨울이 다가오는 늦가을, 강원도 평창의 한 산골 마을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됐다. 우리 집안은 본래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부께서 향교 훈장을 지내셨던 터라 글 읽는 것만큼은 어려서부터 익숙했다. 어머니는 평생 무릎에 바느질감을 올려두고 사셨고 아버지는 내가 15되던 해 봄의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이후론 내게 남은 건 먼지 낀 책 더미와 방 안가득 퍼진 내음뿐이었다. 세상 물정은 몰라도 성리학만큼은 또래 중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다. 그 덕에 25에 처음 과거 시험을 보러 춘천까지 갔고 두 번째는 원주까지 갔었다. 하지만 번번이 낙방. 3년을 두고 3번 떨어지니 그때부터는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글로 밥이 나오냐는 말이 내 등 뒤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선배 유생이 내게 말했다. 한성으로 가봐. 거기선 과거도 자주 열리고 내가 가진 글재 주면 글방 훈장 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고민 끝에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남쪽 평야길을 따라 돌아가면 열흘 남짓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고 간단한 짐을 꾸려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시고는 문밖까지 나와 조용히 손을 흔드셨다. 그 장면은 지금도 내 기억에서 또렷하다. 처음 며칠은 날씨도 좋고 길가의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선 나그네라고 하니 김치와 따뜻한 술을 내어주기도 했고 논밭 일손 돕다 잠시 묵어가라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 처음 며칠의 일이었다. 닷새쯤 지나 문경세제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저녁 무렵엔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게 실수였다. 원래는 낮에만 넘는다는 그 고개를 딴 해질 무렵에 올라버린 것이다. 안개는 이내 빗방울이 되었고 나뭇가지에 걸려 찢긴 소매 끝으로 찬바람이 파고들었다. 해가 지고 사방은 어둑해지는데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도 모르겠고 방향 감각도 사라졌다. 그렇게 깊은 숲 속에서 나는 나무 아래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다. 처음엔 긴장해서 눈도 못 감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졸음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였다.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놀라 눈을 떴는데 눈앞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창백한 얼굴과 매끄럽게 닿아 내린 머리, 검정 치마와 회색 저고리 차림에 그녀는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숙한 곳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나라라고 소개했다. 나처럼 길을 잃었다는 그녀는 말투나 태도 모두 어딘가 평범하지 않았다. 무섭지도 않은지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도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 옆에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라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숲을 빠져나와 언덕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개 낀 산 중에 주막 하나가 있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등불, 창문 틈새로 보이는 사람들의 그림자, 삶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 장소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너무나도 반가웠다. 그곳의 주인은 하정이라는 여자였다.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단정하게 올린 쪽진 머리와 고운 목소리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콩나물국과 도토리 묵을 내어주며 춥죠.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몸도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 눈물이 날 뻔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주막의 다락방에서 묵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나라와 하정이라는 두 여인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 주막은 문경세제 남쪽 언덕 아래 돼지 사람은 잘 모르는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낮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데 해가 지고 나면 불빛이 하나둘 새어나오고 나무로 된 미닫이 문틈새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을 사람들 중엔 그곳을 하정내라고 불렀다. 간판도 없고 대놓고 주막입니다라 말하지 않아도 어쩐지 사람들은 알아서 모여들었다. 나는 그곳에 며칠 머무르게 되었다. 처음엔 하룻밤만 생각했지만 하정이 밖은 아직 안개가 짙어요. 며칠 쉬고 가요. 라며 넌지시 권하던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머문문 단순한 쉼이 아니라 이전엔 몰랐던 세상과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주막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하정은 마치 이곳이 자신의 무대인 듯 자유롭고 여유로웠다. 그녀는 술을 따르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매일 밤 이곳엔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평소엔 점잖고 조용한 양반들도 이곳에선 술김에 속내를 드러냈고 피곤한 동부들은 일상의 고단함을 푸념했다. 누구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구는 장터에서 당한 억울함을 털어놨다. 하정은 그 모든 걸 다 들어주면서도 자신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용히 웃을 뿐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주막이 조용히 흥하는 걸 마을의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다. 사실 나도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하지만 하루는 장터에서 우연히 몇몇 아낙네들이 수군대는 걸 들었다. 하정이? 그 여자 말이야. 그냥 주모가 아니야. 남자들 마음 가지고 노는 여우지. 내 남편도 요즘 늦는다 싶으면 꼭 거기 들른다더라. 냄새만 맡아도 막걸리 말고 무슨 향수 냄새가 나. 그 여자 웃는 거 봤어? 으이그. 뭔가 수상해. 말은 점점 커졌고 결국 마을 안에서 하정을 문제 삼는 여론이 불붙기 시작했다. 남편을 빼앗긴 듯한 분노, 여자들의 모욕감은 생각보다 깊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떠오른 그날이었지. 마을 여자들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주막 앞에 모였다. 오늘 우리가 끝장을 봐야겠어. 이 주막을 불태워야 남자들이 정신 차리지. 하정이 나오라 그래. 당장. 나는 방 안에 있다가 소란에 놀라 밖으로 나왔고 거긴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어떤 이는 창문을 부수고 어떤 이는 장독을 뒤엎었다. 항아리 하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다. 하정은 처음엔 말없이 서 있었지만 사람들이 주방으로 들이닥치려 하자 앞에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리고 조용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문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말에 분위기가 순간 멈췄다. 그 정적 속에서 혜성이라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을 훈장님의 조카로
평소 학식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문제는 주막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남편을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들이 여기 오는 이유를 단순히 하정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당신 말은 우리가 다 잘못이라는 거요? 내 말은 이곳이 감정의 도피처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남편과 진짜로 대화를 해보세요. 웃기네요. 여기 여우 같은 여자 하나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여자를 여우로 만든 건 어쩌면 우리 모두 아닐까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어떤 균열이 생겼다. 분노만 가득했던 사람들의 눈에 흔들림이 스치기 시작했고 결국 몇몇 여자는 조용히 등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머지도 하나둘 따라 나섰고 주막 앞에 소라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란 걸. 눈에 보이는 불은 껐지만 사람 마음속에 남은 불씨는 언젠간 다시 타오를지도 모른다는 걸. 그 주막, 하정, 그리고 나라. 그 안엔 내가 모르는 더 깊고 복잡한 사연들이 숨어 있는 듯했다. 그날은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다. 주막 앞 진흙탕이 질적거리고 산자락에선 물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멀리서 발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짙은 자주색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주막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요즘 마을엔 외지인이 드물었기에 그 모습부터 눈에 띄었다. 그 여자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눈빛이 좀 묘했다. 날카로운 듯하면서도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 그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는 유생이라 들었네. 나에게 예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나? 난 순간 당황했다. 예뻐? 이 시골에서 그런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여자였고 그것도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요. 예법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태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강론은 예상과 많이 달랐다. 그녀의 이름은 연홍이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고 굳이 묻고 싶지도 않았다. 단지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대답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아래로 여겨지는 유교적 관념에 대해 그녀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왜 여인은 항상 뒤에 있어야 하죠? 그건 질서를 위한 겁니다. 질서? 아니면 두려움? 그때 난 아무 말도 못했다. 대답을 찾기보단 내 안의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연홍은 단지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뒤흔들러 온 사람 같았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막으로 찾아오는 여자들이 부쩍 늘었다. 처음엔 단지 연홍과 같은 호기심일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다. 나를 둘러싼 그들의 시선은 단순한 학문에 대한 존경이 아니었다. 옷 속에 손수지은 술떡을 품고 온 이도 있었고 붓을 선물로 건네며 눈빛을 피하지 않는 이도 있었다. 하정은 그걸 못 본 척했지만 나라의 눈빛은 달랐다.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그쪽 여자의 눈빛 못 봐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눈빛은 학문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예요. 조심해요. 나는 웃어넘겼지만 솔직히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그 말투, 웃음, 그리고 내 마음 어딘가에 피어나는 미묘한 감정까지도.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자리를 마치고 뒷뜰로 나갔을 때였다. 연홍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한성으로 가려 했죠? 그런데 아직 여기 머무는 이유는 뭔가요? 그건 그냥 준비가. 아니에요. 당신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게 진실이죠? 흔들린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더 늦기 전에 가요. 당신이 여기에 더 있으면 당신도 여기도 변하게 될 거예요. 그녀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점점 내가 누군지 헷갈리고 있었다. 유생으로서의 나,
한 남자로서의 나,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존재로서의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며 나를 휘청이게 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더 머물면 안 되겠다고.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문경에서 출발해 한성으로 향하는 길 중 괴산 고갯마루쯤 되었을까. 해가 지고 나서 비가 흩뿌리기 시작하더니 나그네 하나쯤은 삼켜버릴 듯한 안개가 산 허리를 감쌌다. 갈 길은 멀고 몸은 지쳐 있었기에 산 아래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하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50줄의 남자였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뭔가 쓸쓸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나는 작은 예를 갖추고 부들방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그 집은 오래되어 기둥이 삐걱거렸고 문짝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바람이 새어들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게 기분 탓이라 여겼다. 식사를 마친 뒤 주인은 내게 차를 내어주며 중얼거렸다. 여긴 원래 우리 아들이 살던 집이었어요. 작년에 사고로 갔죠. 말도 안 되게 산길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고 그렇게 밤은 깊어갔다. 그러다 나는 화장실을 찾으려 집안을 돌아보다가 복도 끝에 닫힌 방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고 자연스레 귀를 그 문에 가까이 댔다. 그리고 나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말았다. 우린 그자를 죽였어. 그런데도 불안해.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목소리는 여자와 남자였다. 둘 다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죽였다고. 그것도 이 집 주인의 아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 방으로 돌아갔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마주한 그 여자.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익숙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상을 차렸고 웃으며 내게 반찬을 권했다. 하지만 난 그녀의 손끝에 묻은 검은 점 하나조차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슬쩍 떠봤다. 혹시 이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노인은 담배를 피우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다. 작년에 아들이 죽었을 때 말이야. 원래 그 아내는 수절할 줄 알았지. 그런데 석 달도 안 돼서 마을에 외지 남자가 드나들더라니까. 그 집은 말하면 입 아프지. 혹시 그 여자가 지금도 살지? 주인 영감이 내쫓지도 못하고 그냥 같이 산대. 귀신이라도 될까봐 겁나나 봐.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들은 말, 그 밤의 속삭임, 그리고 주인의 눈빛.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혹시 그날 사고 당시에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인은 숟가락을 멈추더니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묻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긴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아드님이. 그 아이는 너무 착했어요. 너무 순했지. 그래서 더 그렇게 된 거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다. 나 하나의 힘으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끈적한 침묵. 나는 유생일 뿐이었다. 명문가도 아니고 벼슬도 없고 그저 떠도는 길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진실이 묻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짐을 꾸리며 결심했다. 한성에 도착하면 이 일에 대해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누군가 내 방 앞에서 속삭였다.
그 아이 눈치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한성에 도착한 건 11월 중순, 첫눈이 내린 다음 날이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시작된 내 여정은 그렇게 2달 가까이 걸려서야 마무리된 셈이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고 길거리엔 장터 냄새와 연기, 말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까지 온갖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난생 처음 밟는 도성 땅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한 기분이 계속 들었다. 과거 시험은 남대문 밖의 시험장에서 열렸다. 나는 시험 당일 정신없이 입장했다. 밤새워 도착한 탓에 얼굴은 헬쑥했고 손끝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문제, 내가 예전에 꿈 속에서 봤던 그 문장이었다. 그대로였다. 마치 누군가 내게 미리 알려준 것처럼. 성인의 돈은 민심에서 비롯되며 그 바탕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그리고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술술 써졌고 머릿속은 맑았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내 손을 이끌어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사흘 동안의 시험이 끝났고 난 여관에서 며칠을 기다리며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열흘 뒤 과거 급제자 명단이 붙었다. 많은 사람들이 명단 앞에 몰려들었고 나는 멀찍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세 글자, 화청.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장원급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박수치고 등을 두드렸지만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바로 관직에 임명되었고 작은 형도 소속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그날 밤 들었던 그 이야기, 그 집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더 이상 나는 떠도는 나그네도 아무 힘 없는 유생도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괴산으로 다시 내려갔다. 이번엔 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달랐다. 예전엔 구걸하듯 머물렀던 그 집 앞에 나는 관복을 입고 다시 섰다. 주인은 나를 보자 말문을 잃었다. 그의 눈빛 속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허청, 그대가 이젠 저도 묻고 싶은 걸 직접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집을 수색했고 그 문틈 넘어 들었던 두 사람, 과부 연심과 외지인. 남자는 그날 밤의 기록과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 꼼짝없이 얽혀들었다. 나는 형조의 정식으로 보고했고 그들은 체포되었다. 그날 포청 앞에서 연심은 나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당신 그때 들었지? 진실은 늘 말 없는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웃기지 마. 당신도 알고 있잖아. 이 세상은 권력이 전부라고. 그래서 그 권력을 진실을 위해 쓰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호졸들에게 끌려갔다. 그 남자 역시 말없이 수갑을 찬 채 나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스치며 지나갔다. 너였나? 내 꿈속에서 나를 이끈 사람이. 멀리서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문득 나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용히 미소를 짓던 그 눈빛,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던 그 표정, 그 주막의 밤들, 연홍의 질문, 하정의 웃음,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이어졌다. 진실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들과 그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안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의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왜 하필 그 꿈을 꿨을까? 그 문제를, 그 문장을 나는 왜 미리 알았을까? 그리고 나라, 그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사실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까지 받았을 때 이제 인생이 좀 평탄해질 줄 알았다.
형조에서 맡은 일도 제법 중요했고 사람들도 나를 허참판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계속 허전했다. 그 영광의 순간들 속에서도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졌다.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올랐다. 그 주막, 하정, 나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수많은 여자들의 눈빛. 한밤중에 누워있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튀어나온 생각. 내가 진짜 바랐던 게 이거였나? 그 물음에 뚜렷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마음은 점점 조여왔고 결국 나는 결심했다. 조용히 형조에 휴가를 내고 다시 문경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고 산은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다. 주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예전에 그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지고 주막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익숙한 그 향기, 장작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안쪽에선 하정이 홀로 앉아 있었다. 술동 옆에 팔을 펴고 천천히 술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만 살짝 들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돌아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술잔 하나를 내 앞에 밀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바깥에선 낙엽이 떨어지고 안에서는 술 냄새가 은은히 돌았다. 그날 이후로 이 주막도 많이 변했어. 사람들이 여전히 오긴 오지만 예전처럼 웃거나 편하게 이야기하진 않아. 글쎄, 진실이 한번 드러나고 나니까 다들 자기 얼굴을 들킬까봐 조심하는 거지. 나는 말없이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예전엔 이곳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들 벽을 하나씩 더 쌓고 살아가는 듯했다. 그 여자들 기억나지? 당신한테 예법 배운다며 몰려들던 사람들. 그중 몇은 남편한테 손찌검 당했대. 어떤 여잔 쫓겨났고 어떤 여잔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 그럴 줄은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라 너무 순진했던 거겠지.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잖아.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전한 말들이 누군가에겐 칼이 되었고 누군가에겐 족쇄가 되었다. 내가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였다. 미안하다. 하정은 피식 웃더니 술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선택은 우리가 한 거지. 난 이 자리 지키기로 했고 그 여자들도 그렇게 살기로 한 거야. 다만 선택엔 대가가 따르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난 늘 누군가를 바꾸려 했지만 정작 가장 바뀌어야 했던 건 나 자신이었는지도 몰랐다. 근데 있잖아. 나라 그 여자, 그 사람 그냥 스쳐간 바람 아니었을까 싶더라. 한 사람 마음에 흔적 하나 남기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나라,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나를 어두운 숲에서 구해주고 주막까지 데려온 그녀. 예법도 물었고 눈빛은 언제나 알 수 없는 깊이로 가득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사라졌다.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그날 밤 나는 주막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별이 참 많이도 떠 있었고 술기운이 살짝 올라오자 마음이 말랑해졌다. 문득 떠올랐다.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오만이었구나. 그들은 이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상처가 있든 없든 외로워도 욕을 먹어도 결국은 자기 삶을 선택한 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그냥 지켜봐야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주막에서 나왔을 땐 이미 해가 다지고 달이 꽤나 높이 떠 있었다. 바람은 찼지만 시원했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싶었다. 그렇게 산자락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달빛 아래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서 있는 여자 하나. 그 실루엣은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나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언제나처럼 고요한 눈빛,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마치 시간 속에 홀로 멈춰 있는 사람 같았다. 내가 다시 올 줄 알았어.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그녀였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만났던, 나를 이끌어주던 그 나라.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어디 있었던 거야, 그동안? 그동안 넌 항상 나를 찾았지만 진짜로 나를 본 건 오늘이 처음이야. 무슨 말이야? 난 너 잊은 적이 없는데. 그건 너 마음속 이야기고 진짜 넌 나를 본 적이 없어. 늘 내 안에서만 날 보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가 안 갔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가슴 속에서 내려앉는 느낌도 들었다.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몰랐다. 내가 찾던 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감정, 어떤 그리움, 어떤 결핍. 넌 대체 누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지.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녀는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와 내 귀 가까이에 속삭였다. 우린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가 아니야.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뭔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다. 달빛만이 남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다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날 이후로 난 다시 한성으로 돌아왔다. 세월은 무심히 흘렀고 나는 관직을 이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겉으론 평온했고 사람들은 내게 존경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늘 딴 데 있었다. 하정에 앉아있던 술상, 예법을 물었던 여자들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 그 여인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녀는 늘 내 어둠 속에서 말없이 날 바라보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 그건 사랑이었을까? 그리움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 세월이 흘렀다.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눈가엔 주름이 깊어졌을 즈음 나는 어느 날 꿈을 꿨다. 그곳은 숲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데도 낯선 풍경.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나라가 서 있었다. 등 뒤로는 햇살이 비쳤고 그녀는 조용히 나를 등지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그리고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내 쪽으로 돌아섰다. 여전히 변함없는 미소.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준비됐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더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흐르던 어떤 갈망이 그 순간 멈췄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마침내 마주한 듯한 느낌. 그 순간 난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삶이 끝나는 자리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나라. 그녀는 아마도 내가 내 안에서 마주해야 했던 진짜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